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 법안입니다. 두 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안전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작년부터 화두가 됐는데도 끊이질 않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네. 이 봄행락철이라 또 사람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안전 문제 왜 이렇게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지 그 원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안전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좀 빨리빨리 문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그다음에 또 비용을 적게 들이고 최대 효율을 얻는. 그러니까 좀 돈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은연중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을 이렇게 챙기다 보면 안전이라는 거는 아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챙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낭비고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된 사람들, 뭐 정부는 물론이고 또 이 과정에서 관련되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국민들 모두가 함께 우리가 어떤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는 것이 결코 낭비되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안 나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고가 안 나면 사고 안 나는데 괜히 여기다가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였다 이렇게 사고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정부의 태도인데 항상 정부가 보면 땜질식으로 처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해경이 문제가 생기면 해경을 해체하고요. 또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린이집을 폐쇄하고요. 또 뭐 이번에도 아마 캠핑장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마 폐쇄 조치하겠다. 그런데 물론 문제가 된 곳들은 뭐 폐쇄도 하고 처벌도 해야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차근차근히 마련해서 그래서 끝까지 이행하는 거 여기에 이제 좀 지구력이 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 의식 속에 오래도록 그냥 박힌 듯이 있었던 그런 문제 그리고 정부의 대처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맥이 다 있는데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계기나 입법 취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게 작년 10월경에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가 있었죠. 그때 정말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때 이제 공연을 구경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공원에 서 있었는데 그때 환기구 위에 서 있던 분들이 환기구가 추락하면서 그때 한 열 몇 분, 그러니까 16분 사망을 하셨죠. 부상도 꽤 많이 당했었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그런 환기구에 대한 어떤 시설의 기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환기구라는 거는 환기용으로만 이제 보통 규정이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환기구 위에 사람이 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환기구가 바닥에 있으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구조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난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철제 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원 같은데. 근데 높은 곳에 난간이 있는데 이 난간이 잘못하면 이제 느슨해졌을 때 지탱하다가 사람이 추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건축 이런 것
것들을 건축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건축 구조물에 대한 그 관리, 그다음에 시설 어떤 안전의 기준 같은 것이 미비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그 원래는 건축 모니터링 제도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네. 도대체 어떻게 해왔던 건지, 그리고 뭔가 부족된 점이 있었으니까 또 개선안을 마련하셨을 텐데 실효성이 네. 없었던 이유도 파악해 보셨겠죠? 이 건축 모니터링 제도는 네. 이제 작년 2월 달에 네. 그 마우나 리조트 사건 아, 그 예.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전에는 이제 이 자체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2월 달에 건축 모니터링 제도가 생기긴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동안 이제 설계나 건축의 책임 이런 것들을 설계자 그리고 시공자에게만 책임을 이제 부과를 하고 네. 또 주로는 이제 서류 검토로 끝났어요. 아하,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공 관계자들이 쭉 관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관련 그 절차에서 네. 이분들은 책임에서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의식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서류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냥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고 그 다음에 책임 주체를 관계자로 확대하는 거 이게 이제 주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주 내용을 얘기해 주신 건데 건축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네.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건축물의 안전, 기능, 뭐 환경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그 건축물 주변에 이 짓게 되는, 그걸 설치하게 되는 그런 어떤 구조물을 우리가 부속 구조물, 건축 부속 구조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부속 구조물. 네, 그런 부속 아까 말씀드린 뭐 난간, 환기구 뭐 이런 것들 등등요. 네. 그래서 이런 부속 구조물의 어떤 설치나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기준을 넣고 네. 또 그런 과정에서 그 부속 구조물을 설치하고 또 설계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시공자와 그다음에 이 감리자만 이제 저 책임을 지게 돼 있었는데 이 관계자까지도 범위를 확대를 하면서 현장에서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 모니터링 그 범위를 실효성을 확대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네, 그런 어떤 제재도 그 있습니까? 경우에 이제 제재도 규정을 했습니다. 네. 네. 이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글쎄요, 뭐 아주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 안전의식이 더 높아져야겠지만은 일단 이런 것이 시행이 되면은 기대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도 생각해 보셨겠지요. 네, 우선은 뭐 그때 방금 말씀드린 네. 것처럼 건축 구조물에 대한 별다른 어떤 그 기준이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난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곳에 철제 난간이 설치가 돼 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이게 이제 제대로 그 할 때 이게 이가 잘 안 맞아가지고 이게 무너지는 경우도 네. 있을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나고 나면 이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해지고 그냥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예. 책임을 지게 되는데 네. 사실 설계가 잘못됐을 때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뭐 환기구, 난간 이런 부속 구조물에 대해서는 그 전에 없었던 이제 그 규제가 새로 생김으로써 이런 부속 구조물을 설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안전 문제를 신경 쓰도록 했다 이런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소재가 이전보다는 좀 더 분명해지는. 네, 이제 제대로 하겠죠. 그 전에는 네. 뭐 설계하고 설치할 때, 시공을 할 때 네. 그 어떤 마땅한 기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냥 대충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면 이제 그 당시에 관리하던 사람이 그냥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자체 구조물의 하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시공 단계에서 난간이 문제인데. 있는데 난간 자체가 하중을 못 견디게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뭐 이 개정안에 관해서는 여야 의원님들 모두 별다른 이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일제 강점화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 법안인데요. 이 특례 법안을 이 제정안이던데요. 제정안으로 네. 제안하신 이유, 이 제정안은 개정안과 달리 훨씬 품도 많이 들고 공이 많이 가는 그런 일이시지 않습니까? 네. 제안하신 이유라든가 입법 취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개정안으로 이제 담을 수 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마땅한 법이 없어서 그냥 새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피해자들, 뭐 위안부, 뭐 강제징용 피해자들 이런 피해자들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이 다 소멸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2012년 5월 23일 날 우리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었냐 하면요.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일본 정부에 대한 어떤 전쟁 범죄에 따른 어떤 피해 보상,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서 아니면 피해자 대 전범 국가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은 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개인 기업에 대한 또 피해 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미쯔비시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 군수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정부와 정부 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인 간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소송도 하고 있고 또 그런 앞으로도 그분들과 유사한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뭐 그런 전쟁 업체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 당시에 그런 어떤 강제징용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 10년 이렇게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 업체들이 이 소멸시효를 주장을 이미 소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국제법상 전쟁 범죄라면 이게 이제 당연히 이것은 그 공소시효나 이런 것들이 형사상으로도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게 민사상 청구권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의상 당연히 이것은 소멸시효로 이제 시효로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그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이것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기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효 소멸에 대한 예외를 규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잘 모르세요.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못 배우신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시니까 또 이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 청구를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클래스 액션처럼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배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집단 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 청구권 협정 때 뭐 정부 대 정부 간 뭐 많은 부분 청산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할 수 있고 개인이 이제 업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명확하게 그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뭐 우리나라 대법원이긴 하지만 그렇게 판결을 내렸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국내에 있는 그 일본 회사에 뭐 채권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강제 집행할 수도 있는 거죠. 판결을 받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 채권
채권을 추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받아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시효로 소멸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적어도 한국법상으로는 그것이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뭐 특례를 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법이 규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 집행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그 집행할 때는 집행 판결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집행 판결 승인을 받던가 그 나라 법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근데 대개는 이제 뭐 일본에서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좀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이익을 얻는다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액션에도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어떻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이 물론 그 당시에 정부가 어떤 그 경제 개발을 위해서 그런 어떤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개개인의 어떤 청구권이 처분된 그 당사자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사실은 잘못된 협정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와서 우리가 그러나 국가 간의 협정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사인과 사인 간의 청구권에 대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준 대법원 판결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특례 법안의 핵심 내용은 그러면은 이제 집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거 하고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 그 예외를 인정한다. 이 대상 기업이 앞서도 말씀 주셨는데 미쓰비시 같은 일본은 이제 기업이 됐대요. 그러면은 이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국내에서 제기해도 효력이 되는지 아니면 그 해외 법정에서도 이게 가능은 한 건지 아까 그쪽에서도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참 애매하다 싶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해도 되고요. 뭐 다른 나라 이제 그 다른 나라의 법 체계를 봐야 될 텐데요. 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판결을 해서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승소한 걸 가지고 집행을 해야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만약 재산이 없으면 예를 들면 미국에 재산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 채권이 있다. 그럼 그것을 미국의 법원에서 집행 판결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근데 이 그 특례 법안이 시급하게 처리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또 그 안날로부터 뭐 3년 이렇게 시효 소멸이 되니까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난 게 2012년 5월 23일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5월 지금 바로 다가오는 5월 23일에 명백하게 또 3년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적어도 저는 시효가 중단되는 어떤 그런 대안으로라도 통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정부는 좀 입장이 좀 난처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 협정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의원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뭐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고 계신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그 요새 이제 전월세가 굉장히 전월세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당이 그 전월세 상한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전월세 문제는 그 전에 어떤 전월세난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전세가 월세로 급격하게 이렇게 그 전환되고 있는 이제 저금리 때문이죠. 그리고 더 이상 주택을 사서 주택값이 안 오르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전세가 월세 중심, 그 다음에 자가 소유에 대한 이런 어떤 것이 실사용자 위주로 바뀌고 있는 그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때 전월세 전환율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실제로 차임 자체가 굉장히 뛰어버리는 예컨대 이제 만약에 1억짜리 전세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월세를 해가지고 8%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8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75 이렇게 되면 실제로 보면 뭐 대충 2%라고 하더라도요. 그럼 6%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제하고 보더라도 적어도 4% 정도는 이 폭리가 된다.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세입자가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고착화되고 더 이상 물량이 없어지면 여기서 시장 가격이 형성돼 버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하고요. 네. 또 전세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어떤 전월세 가격 지수를 정해서 그 가격 지수가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국가가 좀 개입해야 되는 예, 이게 전월세 부분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사실은 이게 무너지게 되면 서민들 주머니가 비게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네. 이런 어떤 그 주택 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해서 네, 또 네. 깡통 전세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렇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신 건축법 개정안이나 일제강점화 강제징용 피해자 특례법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또 앞으로 활발한 입법 네.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원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